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솔직히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뭐 사야 될까요? 장기 국채를 사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 20년 만에 한 번 온 기회예요. 지금 왜 강남 부자들이 국채만 사는지 이번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은행 예금금리가요 4.5%가 넘었습니다. 우리은행 4.65%, 신한은행 4.55% 제시하네요. 제2금융권은 5%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불과 최대 1.5% 주고 있었는데 현재 1년 전 대비해서 예금금리가 3배 올랐다는 부분, 이거는 돈의 가치 3배 인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코인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하지만 쇼킹 부동산이 여러분께 예금을 권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무주택자분들은 내년 이후에 내 집 마련이 우선이다. 그리고 유주택 현금 부자들한테도 이 예금은 매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실질금리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5.6%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4.55%, 과거에 비하면 분명히 많지만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실질금리 마이너스, 과거에 비해서 예금금리가 많이 높아졌다고 환호할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사야 될까요? 장기간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채를 매수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례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이례적인 물가 수준은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 변수만 없다면요, 대한민국은 인구구조상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체 소비 능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성장은 저물가, 저금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래에 반드시 다가올 저금리 상황, 정기예금 금리가 1.5%, 그 이하로도 떨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4% 이자를 30년 동안 지급하는 채권을 갖고 있네? 이보다 알짜 자산은 없겠죠. 자, 현재 장기 국채 수익률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30년물, 50년물 3.9%가 됐고요. 20년물도 4%가 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의 고액 자산가 60%가 국고채를 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금리 급등에 예금이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장기채를 사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최근에 블로그에 국채 문의를 주신 분이 많이 계셔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국채는 무엇인지,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까지 어려운 채권 지식은 나열보다는요, 딱 지금 시점에서 국채 투자자한테 필요한 지식만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쇼킹 부동산은요, 국채 이외의 채권은 투자자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국채 매수를 위해서 증권사에 방문하면 다른 회사채를 권하는 경우가 좀 생길 건데, 원래 증권사에서 권하는 회사채는 무조건 피하라는 국룰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고채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거죠. 고정금리 부채권이 있고 물가 연동 국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고정금리 부채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 부채권은요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에 원금 상환을 하게 됩니다.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 30년, 50년물 총 7개의 고정금리 부채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쇼킹 부동산은 20년 이상물을 지금 권해드리고 있죠. 자, 국채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거래 당시의 시장금리에서 결정이 되겠죠. 발행시장에서는 현재 시장의 시장금리대로 표면금리가 산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발행받은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시장금리에 따라서 다르게 가격이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 예금금리 4.5% 상황에서 1만원짜리 3년 만기 표면 이율 4%의 채권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400원씩 잘 받고 있다가 2년 뒤에 매도를 해요. 그럼 얘는 1년 뒤에 나라에서 만원 돌려주고요, 마지막 이자 400원을 더 주겠죠. 1,4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시장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은행 예금금리가 2% 수준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채 수익률은 그보다
더 낮아야겠죠. 그럼 이것을 내가 원래 가격 10,000원에 팔면 손해를 느껴요. 왜? 얘는 400원을 주니까 예금에 넣으면 200원 밖에 안 주는데, 그래서 이 국채를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12,220원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산 사람은 채권 수익률이 1.8%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이런 식으로 하락하게 되잖아요.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당초에는 4%대였는데 이거 매수한 사람은 1.8%로 낮아진다는 부분이죠. 자, 반대 경우도 있겠죠. 똑같은 3년 만기 채권을 2년 뒤에 팔려고 그래요. 얘는 1년 뒤에 1,400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 예금 금리가 6%로 크게 치솟아 버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을 10,000원 그대로 팔려면 팔려야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누가 사요? 시장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는데. 그러면 채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00원짜리를 9,850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권 수익률 5.5% 정도는 맞춰줘야 매도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금리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채권 수익률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강력한 긴축을 지속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계속 치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채권을 공부해 보시면요, 이런 수익률도 있어요. 아마 증권사 HTS에서 보신 분들 은행 환산 수익률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채권을 투자했을 때는 두 가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채권을 내가 9,850원에 샀다고 보겠습니다. 1년 뒤에 표면 이율 4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이 지급하기로 한 표면 이율에 대한 이자 수입 400원을 알겠는데 한 가지 수입이 더 있죠. 왜? 만기 때 1만원 주는 채권을 9,850원에 배수해서 받는 양도 차익 150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자 수입, 표면 이율에 따른 이자 수입은 과세 대상인데 이런 양도 차익에 대한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은행 환산 수익률은 무엇이냐면 이 채권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그냥 똑같은 금액을 은행 예금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로 증권사에서 편하게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럼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부분이 채권 수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당연히 은행 환산 수익률은 높겠죠. 채권 수익률보다 은행 환산 수익률이 더 높은 겁니다. 왜? 비과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편하게 계산해 준 건데 이건 유통시장에만 있겠죠. 자, 그래서 국채 매입 목적에 따라서 국채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생활자금 마련 때문에 국채를 매입한다면요, 당연히 표면 이율이 높은 국채를 사야 됩니다. 매달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표면 이율이 높아야겠죠. 만약에 내가 당장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만기 때 목돈 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나는 투자 목적으로 국채를 매입한다고 한다면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양도차익이 큰 채권을 선택을 할 겁니다. 표면 이율은 낮은데 시장 금리가 급등해서 양도차익 부분이 크게 나타나는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자, 그럼 국채 매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국채 매입 굉장히 생소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발행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발행시장에서는요, 그 시장금리대로 표면금리가 산출이 되겠죠. 발행시장은 표면금리 하나만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유통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수익률 계산,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 매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 또한 증권사에서 편하게 제시한 은행 환산 수익률은 모두 다 유통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유통시장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장내 채권 시장이 있고 장외 채권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장내 채권은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매매되는 채권이에요. 여러분들 증권사 HTS 접속하시면 장내 채권 종합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 온갖 종류의 채권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량의 장기 국채 매수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국채 매수하려고 알아보시면요, 대부분 만기가 짧은 것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또한 장외 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증권사와 고객 간 직접 매매되는 채권, 증권사가 개인한테 팔려고 내놓은 채권들이 이 장외 채권이 많은데 주로 1년 이하의 회사채가 주를 이룬다는 부분이죠. 자,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한다면요, 국고채 발행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채시장에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월별 국채 발행 계획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0월 국채 발행 계획을 봤더니 20년물 입찰이 10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20년물 6천억 원, 30년물 2조 3천억 원 규모, 그리고 50년물이 3천억 규모로 발행이 있는데 매월 이 정도 나와요. 자, 당연히 낙찰금리는요, 입찰 시기의 시장 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8월 29일 날 입찰이 있었던 30년물은요, 낙찰금리가 3.5%가 나왔어요. 근데 9월 27일 날 입찰이 있었던 20년물은 무려 4.2%가 돼 있죠. 분명히 30년물이 20년보다 원래 채권금리가 좀 낮긴 한데, 야, 이건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 무려 70bp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 왜 그랬을까요? 슈킨 부동산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 자,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 이후에 시장에서 예상보다 높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그것이 국채금리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부분이죠. 자, 개인은 국고채 입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고채 전문 딜러로 지정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하고 최고 낙찰금리로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은 한 번 입찰에 10만원에서 10억까지 10만원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고, 일반인한테는 발행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개인이 국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잘 돼 있어요. 야, 그럼 국고채 전문 딜러는 어디예요? PD라고 불리는 국고채 전문 딜러, 이것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7개의 은행과 그리고 10개의 증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KB금융 등 많은 증권사에서 국고채 전문 딜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권사 가시면요, 보통 PB가 지정이 되잖아요. 이 PB한테 나 국채 발행 계획 보고 왔다. 이 국채 발행 계획에 있는 국채의 입찰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PB도 아마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그럼 열심히 전화 돌려가면서 참여 방법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자, 무주택자분들이 이 영상 보고 혹 하셔가지고, 야, 국채 장기채 사고 싶은데, 야, 30년 동안 50년 동안 4% 가까운 이자 받는 거 매력적인 것 같은데, 국채니까 당연히 손실 확률 제로잖아. 그런데 저희가 무주택자분들께 이것을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국채 상품은요, 레버리지 활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는요,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 효과가 제한되는 국채 매입은요, 무주택자한테 개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주택자 말고 누가 이 국채를 사야 된다? 이미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은 유주택자가 처분 이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없는데 달랑 갖고 있는 게 10억짜리 주택 하나야. 그러면은 이 10억 주택 14억이든 13억 5천에 처분하고, 검단 같은 데 가가지고 4억대 주택 매수해서 내 집만 원 하고, 나머지 금액 국채 장기채를 매수해서 평생 생활비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국채를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요, 기준금리는 무조건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의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는 거죠. 바로 국채금리가 훨씬 먼저 하락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시장금리, 국채금리는요, 금리 인하 변화 가능성을 미리 선반영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높았던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시작을 하면 국채금리는 그거 먼저 앞서서 훨씬 낮아진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국채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시점보다 국채를 비싸게 팔 수 있고, 그 비싸게 팔 때 양도 차익은 비과세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채권시장이 먼저 선반영하네. 그럼 채권에서 양도 차익을 발생시키고, 기준금리 인하기 직전에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촌스럽게 부동산 투자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다 어디 갔냐? 국채 사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슈킨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 가격 전망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시장은 미리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미 변한 시장에서 가면은 늦어버린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넣을 만한 분양도 저희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